오늘은 강북구 삼영동 3-4번지로 작업을 나갈 겁니다. 평범한 빈집이 아니고 이 연고가 없는 한 청년이 살았던 집입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지 2개월 정도 지나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되었습니다. 원래는 3명에서 작업해야 하는데 금배씨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출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잘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재윤씨는 첫 현장 작업이니까 잘 배우시고요. 안녕하세요. 이걸 보고 계시다면 아마 저는 세상을 떠난 뒤겠군요. 누가 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만큼은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면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이걸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은 집주인 아니면 청소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서. 아래 적어놓은 걸 반드시 읽어주세요. 믿기 어렵겠지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첫 번째, 제가 언제 발견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발견된 거라면 꽤 악취가 심하겠네요. 제 얄팍한 지식으로 악취를 지울 수 있는 용품들을 준비해놨는데 요긴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저를 처리하기 편하도록 제가 죽은 자리에 방수포를 깔아놓았습니다. 부디 제가 죽고 난 후 저한테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들이 다 방수포 쪽으로 떨어져 쉽게 치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단히 죄송하며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제 물건 중에 오컬트 물건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는 외국에서 저주받았다고 하는 물건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수납장에 별도 유리관으로 보관해놨습니다. 그 물건들은 따로 보관해뒀다가 달이 가장 높고 밝게 뜬 날 불태워주세요. 네 번째,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시계를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만지는 것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치운 뒤에 수거해주세요. 그 시계는 정말로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어쩌면 태엽이 고장났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섯 번째, 제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잠금 설정은 꺼놨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가서 제가 있는 사진을 모두 지워주세요. 모두가 절 잊었으면 좋겠네요. 여섯 번째, 예전에 들은 건데 시체의 구더기라든지 곰팡이 같은 것들이 피어서 점점 썩는 거래요. 구더기 같은 건 그냥 청소업체분들께서 약을 치든지 하셔서 제거하면 될 일이지만 문제는 곰팡이입니다. 아예 버섯을 연상시킬 정도로 제 몸에 곰팡이가 크게 자랐다면 무리하게 손으로 건드리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일곱 번째,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욕조에 피가 가득 차 있다면 욕조에 절대 손대지 마시고 칼로 손끝을 살짝 베어 거울에 세모 모양을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역삼각형을 그려주세요. 정확하게 그렸다면 그 현상은 곧 사라질 겁니다. 여덟 번째, 집안에 고양이가 있다면 스스로 나갈 때까지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놔주세요. 제가 키우던 녀석은 아니지만 절대 쫓아내서는 안 돼요. 아홉 번째, 옷가지들과 이불, 신발, 생활용품들은 이미 기부단체에 기부해서 따로 정리할 건 없을 겁니다. 냉장고에 있던 모든 식료품들도 다 처리해둔 상태고요. 혹시라도 갓난아기의 옷이나 끈적이는 붉은 액체가 냉장고에 들어있다면 역겹겠지만 그걸 드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해요. 갓난아기의 옷은 집 밖에 큰 버드나무 아래에 묻어주면 됩니다. 열 번째, 침대 밑은 되도록 보지 말아주세요. 침대 밑에 사는 괴물이 없다는 건 어릴 때부터 알았지만 그런 게 살고 있을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차라리 괴물이었다면. 어쨌든 그걸 본다고 해서 누가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의 삶이 조금 고달파지겠죠. 11번째,
제 방에 태워진 사진들을 자세히 쳐다보지 마세요. 제 고통은 오직 저만 간직하겠습니다. 모르겠어.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해. 나는 죽을 때까지도 너무 마음을 찢는 편아인 것 같아. 사랑, 그리고 보고 싶어. 무서워. 12번째, 키가 매우 작은 남자아이가 집으로 와서 게임 같이 하던 삼촌은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사 갔다고만 말해주세요. 12-1 나이 많은 할아버지께서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계신다면 제가 죽었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생전 저를 가장 사랑해주셨던 분입니다. 13번째, TV 앞에 작은 다육이 식물이 있을 거예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식물이 아니에요. 어느 식물원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받은 건데 물이나 비료 등으로 키울 수 있는 식물이 아니에요. 그것을 회수한 후 아파트 단지 놀이터 구석에 화분 통째로 놔두시면 누군가가 그것을 회수해 갈 거예요. 14번째, 안방 벽에 그을린 자국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 한참 전부터 있던 자국입니다. 다만 그 자국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지 마세요. 15번째,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만약 방금 전까지 피던 것처럼 불씨가 사라지지 않는 담배가 보인다면 밟아서 꺼주세요. 그 불씨가 담배에서 멈출 거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혹시나 창문 근처에서 수없이 많은 담배꽁초를 보았다면 최대한 빨리 이 집을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미 늦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16번째, 혹시라도 청소 도중 택배가 온다면 절대 그것을 만지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몇 년 전부터 시키지도 않은 택배가 밤낮 상관없이 배달되고 있었어요. 그 택배기사도 어쩌면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17번째, 다용도실에 가보면 작은 로봇 장난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보육원이든 유치원이든 기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누구한테 희망이 되면 좋겠네요. 18번째, 다용도실에는 그들이 살고 있어요. 제가 그곳을 봉쇄한다고 나름 테이프로도 붙여놓고 나무 판자로 막아두긴 했는데 아마 기술이 있으시니까 더 철저하게 봉쇄해주세요. 절대 그곳이 열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진짜로 무례한 말이지만 한 번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면 제 방에다가 짜장면을 한 번만 배달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짜장면을 먹고 싶습니다. 아무튼 본론부터 말하자면 시간이 아니다. 그냥 간단하게 세 줄 요약해줄게. 시간이 급가속한다. 살아있는 것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살고 싶으면 고무로 된 거를 아무거나 뒤집어 써야 된다. 시간이 가속하는 만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일 거야. 엄청난 속도만큼 에너지도 엄청나. 비비탄을 손으로 던질 때랑 새총으로 쏠 때랑 고통이 다르잖아. 대충 그런 느낌이야. 방금도 비 한 방울이 길거리에 있는 자동차를 박살냈어. 공기저항은 무시하나봐. 살아있는 생명체는 시간 가속이 영향을 받지 않아. 식물들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무튼 살아있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시간 가속이 영향을 받는 거야. 처음에 살고 싶으면 고무를 뒤집어 쓰라고 했지. 고무는 충격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어. 정확히는 고무와의 거리가 약 2m 정도 안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고 본래의 속도로 돌아오는 것 같아. 유난히 붉거나 검은 식물들은 피해. 아니다. 어차피 걸리겠다. 그냥 다가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멀어져.
무언가가 식물로 변장했다 생각해. 그들과 가까워지는 순간 상상도 하기 싫어. 바람도 영향을 받아. 그냥 지구가 배속이 되었다 생각하면 쉽겠다. 이걸 처음에 말했어야 했나? 여튼 바람이 불면 바로 피해. 뭐가 날아오든 좋을 게 없거든. 물론 고무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가능한 거긴 하지만. 그림자를 자주 확인하거나 자신 없으면 빛이 아예 없는 곳으로 가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돼. 종종 그림자에서 역겨운 손 같은 게 자라나는데 기절할 뻔했다니까. 유난히 덥거나 추우면 고무 같은 것도 필요 없어. 그것이 다가왔다는 거거든. 음식 같은 거 있으면 원 없이 먹어. 다 필요 없으니까. 근처에 고무가 없다, 혹은 있어도 너무 작다. 그러면 그냥 건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고무를 먹어. 맞다. 깜빡하고 6번을 안 말했네. 가끔 그림자에서 뭐가 올라오거든. 그거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 그게 완전히 올라오면 기괴하고 끔찍한 모습을 볼 거야. 충분한 양의 음식이 있다면 너가 도망칠 반대 방향으로 음식을 던져. 꽤나 시간을 많이 벌어줄 거야. 근데 충분한 양이라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거라 그것이 느끼기에도 충분하길 바랄 뿐이지. 너가 만약 고무도 없고 어디 갇혀있는데 갑자기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면 조금은 시간을 벌 수 있어. 한 10분, 15분? 그 정도는 정상적일 거야. 대신 그게 있다면 겁나 빠르게 기어다니니까 그것이 있다면 최대한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마. 참고로 비 내리는 날은 절대 나가지 말고 위험하니까. 그것이 너가 있는 쪽으로 기어오잖아? 그럼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건 그게 널 발견하고 오는 건지 아님 그냥 우연인지를 알아야 해. 전자라면 넌 산채로 먹힐 거고 후자라면 적당히 피하면 돼.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기어오는 거 보면 알걸? 참고로 비는 양날의 검이야. 고무가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마구잡이로 쏘아대는 총알 같지만 고무만 있다면 그저 평범한 비일 뿐이지. 그들에게는 엄청난 제약이 생기거든. 이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빗방울 때문에 그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거야. 물론 그걸 맞는다고 그것들이 죽지는 않지만 살가죽이 터져나가는 걸 보면 충분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았어. 마지막으로 너가 이걸 들을 때쯤 의문점이 있을 거야. 이 현상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근방을 좀 돌다 그놈들의 시체를 봤거든? 근데 소름 돋는 게 전부 일반적인 그 역겨운 것들이었는데 딱 하나가 인간이었어.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은 채 이곳으로 찾아온다. 그들은 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감정도, 그리고 가끔은 기억도 잃어간다. 행복했던 순간,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들, 바라고 바랬던 꿈들. 모두 조금씩 잃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런 목적도 정해진 길 없이 앞으로 그저 걷고 또 걷다 이곳으로 온다. 내가 하는 일은 문을 열어주는 것,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님 놓아버릴 것인지는 그들의 몫이며 신들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 또한 그들에게 달려있다. 귀문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신들은 당신의 모습 하나하나를 관찰하여 생명을 함부로 사용한 죄를 용서하고 다시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할 것이다.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위험도 극복할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으로 안내하는 안내인에 불과하다. 신들도 당신을 지켜보는 심판관에 불과하기에 그 누구도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다. 오늘도 길 잃은 손님이군요. 어서 오세요. 나는 손님이 오면 언제나 그렇듯 차를 끓이고 그 손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건넨다. 차 한잔 하시죠. 신께서 주시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차를 마시며 곰곰이 생각하던 손님은 무언가 결심한 듯 일어나
내가 준 물건을 주머니에 소중히 보관하고는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웃으며 그의 앞에 서서 커다란 거울 앞으로 그를 안내해주고는 그가 거울 안으로 들어가는 걸 그저 바라만 본다. 이번에는 신의 시험을 통과할까? 아님 중간에 포기할까? 같이 지켜보지 않을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눈앞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죽는 건가? 이제 난 어디로 가지? 눈앞이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어둠이 내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죽는 느낌은 이런 건가? 아주 깊은 잠을 자는 포근한 느낌에 눈을 감고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일어나! 아직이야! 누구의 목소리지?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무런 기억조차 들지 않았지만 목소리를 듣고는 눈을 떴다. 눈을 뜨니 모르는 곳이었다. 생전 처음 보는 곳, 와본 적 없는 곳. 자네도 길을 잃었나 보군. 한 노인이 누워있는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을 잡자 살아있는 사람이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차가웠다. 그 노인은 그저 동네에 한 명씩 있을 법한 노인의 모습이었고 일어나자마자 그의 손을 놓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고 살아있다고 보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입을 열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어디로 가야 해요? 노인은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내 뒤를 손으로 가리켰고 그곳엔 언제 생겼는지 모를 낡은 카페 하나가 있었다. 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나에게 충고 하나를 해주었다. 그 다방에 들어가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마. 거기 주인장한테만 말을 해야 돼. 영문 모를 소리지만 예의상 인사를 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생각보다 넓고 손님들이 많은 모습에 주위를 둘러보다 바리스타와 가까운 자리에 살며시 앉는다. 오늘의 추천 메뉴를 달라고 해. 귓가에 울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누구지 하며 주위를 둘러보지만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이 목소리는 나에게만 들리는 듯했다. 바리스타는 내 앞으로 와서 서비스적인 미소를 지으며 내가 주문을 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오늘의 추천 메뉴로 주세요. 바리스타는 내 말에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서 메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신기한 초록색 머리에 두 눈은 안대로 가리고 있어 앞이 과연 보일까 하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주변에 손님들은 많았지만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나만 다른 곳에 있는 사람처럼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거는 이도 없었고 심지어는 내가 있는 쪽으로도 바라보지 않았다. 어느샌가 바리스타는 웃으며 메뉴를 건네주었다. 오늘의 추천 메뉴는 밀크티와 초코 케이크입니다. 밀크티의 쓴맛을 초코 케이크가 잡아줄 겁니다. 쟁반에는 밀크티와 초코 케이크, 영롱하게 빛이 나는 구슬 2개가 있었다. 구슬은 어디에 쓰는 건지 몰랐기에 나는 바리스타에게 물어보았다. 이 구슬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갖고 계세요. 때가 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의미심장한 바리스타의 말에 의아했지만 밀크티와 케이크를 보자 입맛을 다시고는 꼭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밀크티를 한 모금 마시자 홍차 특유의 쓴맛이 올라왔고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이유 모를 감동이 폭포수 터지듯 올라왔고 눈물을 흘리며 케이크도 한 입 먹기 시작했다. 입맛에 맞으신 것 같아 좋군요. 많이 드세요. 이것이 신이 당신에게 주는 자비이니. 훌쩍거리면서도 케이크와 밀크티를 다 먹고 구슬 2개를 조심히 집어 주머니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어 놓았다. 이곳에선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바리스타는 웃으며 따라오라는 듯 손짓하였고 창고 안에 있는 커다란 거울 앞으로 안내해 주었다. 거울은 아주 오래돼 보이는 느낌이었지만 모든 걸 집어삼킬 것처럼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살며시 거울에 손을 넣으니 내 손이 안으로 들어갔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듯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한 번에 알 수 있었다.
이곳은 일반 사람이라면 절대 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자 뒤에서는 어두운 그림자 형태의 무언가들이 나를 잡으려는 듯 쫓아왔다. 본능적으로 그것들에게 잡히면 안 될 거란 생각에 미친 듯이 뛰었다. 헉헉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뛰고 또 뛰었다. 파란색 불을 찾아 따라가. 또 그 목소리다. 누구일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일까? 저 그림자처럼 날 잡으려는 존재일까? 하지만 그 목소리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나에겐 아무런 힘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도 없었다. 심지어 이곳은 내가 사는 곳의 상식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았기에 주위를 둘러보며 파란색 불을 찾아 허둥지둥 뛰어갔다. 살고 싶었어. 죽고 싶지 않아. 행복해지고 싶었어. 살고 싶었어. 죽고 싶지 않아. 행복해지고 싶었어. 검은 형체들은 반복해서 소리를 내며 내 뒤를 쫓아왔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파란불 따윈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쫓아오는 형체들에게 쫓겨가며 구르고 부딪히고 온몸은 멍과 상처들이 하나씩 점점 늘어만 갔다. 길이 막힌 곳, 이곳에서 절망감을 느꼈다. 파란불을 찾으라며! 어디 있는지는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조급해진 마음에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주위를 감싸오는 검은 형체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머릿속은 이미 아무런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노래를 불러.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라니.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귓가에 울리면서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명령만 해대는 느낌이 아니 꼽게만 느껴졌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렇기에 눈을 질끈 감고 그저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아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이 노래라도 듣고 제발 나에게 와주었으면 했기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렀다. 눈을 여전히 감고 있었지만 푸른색 빛이 보였다. 아주 작지만 따뜻한 푸른색 불이었다. 그 푸른색의 불은 점점 커지고 뜨거워졌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자 노래 부르는 걸 멈추고는 눈을 떴다. 눈을 뜨자 푸른 불길 앞에서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는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김서방, 노래를 역시 잘 부르네. 잘했어. 그의 칭찬에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덜썩 주저앉았다. 나에게 계속 들려온 목소리와 똑같았다. 낮은 목소리의 단호한 말투였지만 분명 똑같았다. 그렇다면 저 남자는 나를 왜 도와준 거지? 오랜만이야, 김서방. 아, 넌 날 기억 못하겠구나. 괜찮아. 대신에 내가 널 안전하게 해줄 테니. 내가 기억을 못한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혼란스럽다. 나는 죽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음식을 먹었고 이상한 곳에서 상처투성이에 이제는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해대는 것들 뿐이라니.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졌다. 내 집, 내 방 침대에 누워 나만의 공간에서 편하게 쉬고 싶으니까. 그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하얀 백발, 인간의 외형이지만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크고 거대해 보이는 모습에 푸른색 불을 데리고 다닌다. 아, 도깨비구나. 나의 말을 들었는지 그 남자도 나를 바라보며 싱긋웃고는 나를 안아들었다. 맞아, 나는 도깨비야. 그리고 널 지켜줘야 하는 수호신이기도 하지. 얌전히 그에게 안긴 채 앞으로 나아가자 내가 걸었던 것보다 빠른 걸음이었기에 자동차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편안한 이동수단을 탄 느낌이었다.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팠던 상처들의 고통이 사라지자 가장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았다. 여긴 어디야? 아까 그 검정 형체들은 뭐야?
그리고 넌 날 어떻게 알고 왜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하는 거야? 궁금한 게 참 많구나. 어릴 때랑 똑같네, 김서방. 첫 번째, 여기는 저승과 인간의 중간다리라고 생각하면 돼. 저승으로 갈 수도 이승으로 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신들이 쉬고 요괴들이 들락거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지. 두 번째, 아까 그 형체들은 너처럼 이곳으로 들어왔다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존재들이야. 저런 존재들이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먹기 시작하면 너희가 말하는 요괴라는 것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해줄 수 없어. 그걸 말하면 너도 나도 아까 그 검은 형체가 될지도 모르거든. 나의 질문들에 아이가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기특해 보인다는 듯 웃으며 답을 해주었고, 마지막 답변이 호기심을 불러왔지만 더 물어봤다가 이상한 짓이라도 당할 것 같았기에 조용히 입을 닫았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다른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도깨비에게 안긴 채 그저 어두운 하늘만을 바라보았다. 나는 누구일까? 난 왜 여기 왔을까? 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늘만을 바라보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나에 대한 모든 걸 모르고 있었다. 이름, 나이, 사는 곳, 살았던 모든 기억들이 없었다. 그 사실들을 깨닫자마자 나는 도깨비에게 내려달라 했고 혼란스러웠다. 점점 두려웠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 한참을 혼란스러워하며 하늘만을 바라보는데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와 뒤를 돌아봤다. 그곳엔 한 노인이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노인의 인상은 아주 인자해 보이는 미소를 띠고 있었고 살집이 있는 아주 포근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아가, 거기서 뭐 하는 거니? 그 한마디에 나는 울컥하며 나도 모르게 그 노인에게 안겨 어린아이 마냥 엉엉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나의 등을 토닥이며 나를 달래주었다.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고 아까보다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품에서 감사하다며 여러 번 중얼거렸고 그 노인의 품에서 나와 답례를 해드리고 싶다 말을 했다. 답례까지는 필요 없고 내가 아주 중요한 반지 하나를 떨궜는데 이 어디 있는지 눈이 침침해가 모르겠네. 그 말에 급하게 몸을 일으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저 흙길만 있던 땅에는 처음 보는 꽃으로 가득했고 아름다운 장관을 내게 보여줬다. 김서방, 이곳은 참 아름답지.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힘을 얻어. 그러니 너무 걱정 마. 이곳은 아직도 모르겠다. 이곳에서 꽤나 시간이 지난 것 같음에도 알다가도 모르는 곳이다. 처음에는 날 죽일 듯이 위협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나를 도와준다. 나를 죽음이라는 안식처로 이끄는 이들일까? 아니면 날 다시 살게 하려는 이들일까? 흙길을 뒤지며 노인이 말한 반지를 찾기 시작했다. 이마엔 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손과 옷이 흙투성이로 변했지만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 하나로 돌도 들춰보고 잔디 사이사이도 뒤지던 중 반짝하고 빛나는 금반지 하나가 보였다. 아이고 고맙다 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힘내고. 이건 할미가 주는 선물이야. 잃어버리지 말고 손에 꼭 쥐고 댕겨. 노인은 자신의 주변에 있던 꽃 하나를 꺾어 나의 손에 건넸고 나는 그 꽃이 보물인 것처럼 빠지지 않게 품 안에 넣고 다시 천천히 걸어갔다. 한참을 걸으니 큰 강이 나왔고 도깨비는 천조가리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이곳에서 눈을 가려야 해. 그리고 아까처럼 노래를 불러. 도깨비가 건넨 천을 받아들고 안내해준 배 위에 몸을 올렸다. 강의 물은 검정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강의 깊이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도깨비가 준 천으로 눈을 가리니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갇힌 느낌이었다. 노를 저어 첨벙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왔지만 첨벙거리는 소리 말곤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기에 그가 내 옆에 있는지는
물소리 하나만으로 알 수 있었다. 서진방. 무슨 소리지? 제대로 들리진 않았지만 익숙한 소리.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더 듣고 싶어. 나의 이름을 알면 모든 질문에 해답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소리를 더 듣고 싶었다. 이름 하나만 알면 잊혀진 기억이 되살아나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고 몸은 자연스럽게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이끌렸다. 노래 불러. 몸이 조금씩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하자 도깨비는 급하게 소리쳤고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눈을 질끔 감고는 도깨비를 만났을 때와 똑같은 노래를 부르며 이 어둠이 다시 끝나길 빌었다. 서준밤. 노래를 불러도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더 자세히 듣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꾹꾹 눌러 담으며 계속 노래를 불렀다. 얼마나 불렀을까? 이제는 목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자 그는 그제서야 도착했다며 나의 손을 잡고 배에서 내려주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눈을 가린 천을 풀고는 눈을 떴다. 우와. 눈을 뜨자 눈 안으로 들어온 풍경은 아주 으리으리하고 큰 궁전 같은 모습을 한 건물이었다. 지금까지 본 어떤 궁전보다 가장 우아하고 주변은 깔끔하면서 화려했다. 수고했어. 난 더 도와줄 수 없어. 이제부턴 혼자 해야 해. 도깨비는 가장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꽃 하나를 꺼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 꽃들은 무엇일까? 왜 나에게 주는 걸까? 두 송이의 꽃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의심은 사라지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다.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채 가장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많은 방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방 안에는 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설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아이는 통과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오더니 대단한걸? 복도에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억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나의 이름은 야, 그저 평범한 회사원. 어릴 때부터 말을 심하게 더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소심해진 나는 학생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까지 따돌림을 당하였다. 생각 다 있으면 들어오거라. 복도 끝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자 화려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나를 맞이했다. 남자의 얼굴은 그동안 보았던 사람들보다 가장 멋있었지만 가장 무서운 얼굴이었다.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과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어떤 짓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그러다 그런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곳까지 왔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가 말을 하면 할수록 부끄러웠다. 아니,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했다면 어땠을까? 바뀔 수 있는 상황은 꽤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과연 내가 한 행동들이 진짜 최선이었을까 라는 생각에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었다. 보아하니 똑같은 생각이겠구나.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도 있었다. 성격 탓, 주변 탓만 하며 자신을 바꿀 생각도 없고 시선을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볼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난 그 선택지는 무섭다며 주변을 탓하며 시도조차 안 했지. 물론 너를 고통스럽게 한 것들은 전부 품벌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참지 못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너의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쿡쿡 찔렀고 숨이 점점 막혀오고
몸은 덜덜 떨렸다. 그런 너에게 기회를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 나는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을 던졌다. 이제서야 모든 것이 맞춰졌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는 어딘지.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대답을 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하지만 살고 싶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도 너무나 살고 싶었다. 그래서 몸을 던졌었다.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도깨비도 삼신도 전부 너의 편이구나. 정확히는 너가 살길 바라는 사람들의 편이지. 단, 이곳에서의 기억은 지우지 않겠다. 모든 기억을 갖고 살아가거라. 그는 내 손에 들린 꽃을 가져갔고 카페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거울을 가리켰다. 그가 가리키는 큰 거울 속으로 다시 천천히 들어갔고 눈이 스르륵 감기고 졸음이 몰려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굳게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다. 내 눈앞에는 나를 보고 우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나를 껴안고 도닥였다. 이제서야 깨달았다.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혼자라 생각했지만 내 편이 꽤나 많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모든 기억들이 파도처럼 몰려오자 눈물이 뚝뚝 흘렀고 모든 사람의 품 안에서 울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이 아이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갔군요. 아쉽긴 하네. 더 놀고 싶었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 아이가 살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바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살다가 나이가 먹고 다시 여기로 오게 된다면 그때 놀아요. 그때가 되면 물어봐야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삶이었는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서 아빠입니다. 그동안 제가 해외로 발령났어서 며칠 전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 식구들을 애타게 찾으셨다고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잊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그래서 간만에 저희 식구들과 함께 가을 야구를 보러 갈 예정인데요. 여러분도 가을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희 민서가 사춘기가 왔는지 도통 저랑 얘기도 잘 안 하려고 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민서 엄마랑 둘이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온 저희 민서 가족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가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민서 엄마, 얼른 가자. 안녕하십니까. 뿌리 야구장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현중 위치스와 한백 타이거즈가 경기를 치릅니다. 현중 위치스 팀의 관객분들께서는 좌측으로, 한백 타이거즈 관객분들은 우측으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안내드릴 사항이 있으니 잠시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내가 끝나자마자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예매하신 좌석에 앉아주셔야 합니다. 다만 자리가 꽤 여유있게 비어있다면 경기 시작 후 좌석 이동은 가능합니다만 빈 좌석에 앉았을 때 온기가 남아있다거나 냉기가 돌고 있다면 그 자리는 반드시 비워주십시오. 두 번째, 야구장 내에서 음료와 스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간색 음료는 팔고 있지 않습니다. 빨간색 음료와 함께 흰색 종이봉투를 팔면서 분신키 시육인 이라고 중얼거리는 자를 본다면 주변 경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 한국야구위원회 KBO의 규정에는 없으나
해당 야구장은 홈팀인 현중 위치스 팬들은 주로 1루 쪽 좌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원정팀인 한백 타이거즈는 3루 쪽에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예약을 어느 곳에 하셨든 지장은 없으나 팬들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이 암묵적인 룰을 지켜주세요. 네 번째, 금일 경기는 국내 야구계에서도 유명한 홈런 더비입니다. 그만큼 분위기는 치열할 것이며 자칫 잘못하여 집단 폭행 및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디 13년 전 그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천 시 우천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천 취소 시 티켓 비용은 전액 환불 처리해드립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음에도 우천 취소가 된다면 안내방송을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5-1 우천시 경기가 취소되는 경우는 5회 말까지 진행 중일 때에만 적용되며 6회 초부터는 우천 때문에 경기를 치를 수가 없게 되어도 그 점수 결과대로 승패가 정해집니다. 다만 무승부일 경우에는 0.5경기를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다른 구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간혹 날아오는 야구공에 맞아 큰 부상을 입는 관객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햇빛이나 경기장 조명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공이 보이지 않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돌발 사고 조치를 위해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요원들은 눈에 최대한 잘 뜰 수 있도록 노란색 조끼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재빨리 안전요원들을 찾아주십시오. 일곱 번째, 구단 응원단의 열렬한 응원 속에 입이 쇄골에 닿을 정도로 쩍 벌리고 기괴할 정도로 팔과 몸을 흔들지 않는다면 그 즉시 관리 측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실과 통화가 되지 않는다면 안전요원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30초 이상 쳐다보면 안됩니다. 여덟 번째, 타석에서 타자가 홈런을 친 홈런볼이나 파울을 친 파울볼의 경우 관중 여러분께서도 가지셔도 됩니다. 하지만 홈런이나 파울이 아닌 그 외에 안타를 친 볼을 주우시는 건 금지됩니다. 해당 야구장뿐만 아니라 KBO의 규정에도 나와 있는 사례이며 선수들이 경기를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안타성 타구를 주우신다면 그 즉시 경기장에서 퇴장당합니다. 8-1 야구공이 자석으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공을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만 공이 찐득거리며 붉은색이라면 안전요원에게 주십시오. 아홉 번째, 경기 중 주기적으로 좌석 내부를 청소합니다. 경기에 집중하여 방해된다고 간혹 청소 직원에게 욕설과 함께 쓰레기를 집어던지거나 심한 경우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 즉각 퇴장되며 그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저희 경기장 측은 어떤 것이라도 해야 합니다. 부디 그들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열 번째, 저희 구장은 경기 휴식 시간 중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키스타임이나 야구 사인볼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술래잡기란 이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술래잡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지목된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구장을 빠르게 이탈하십시오. 11번째, 금일 경기는 오직 행복드림 스포츠 토토라는 사이트에서만 합법적으로 토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단속 대상입니다. 12번째, 아직도 안표 시장이 활개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티켓은 오직 세미파크에서만 구매 가능하며 안표를 구매하여 들어오신 게 확인된다면 그 즉시 강제 퇴장될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표는 시장 질서를 흐리는 불법이며 모두가 행복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표 거래가 의심된다면 통합신고 누리집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13번째, 간혹 날아올 수 없는 곳에서 공이 날아오는 걸 봤다는 관객분들이 계십니다. 공은 줍지 마시고 주변 안전요원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알아서 처리해드립니다. 14번째, 저희 구장엔 치어리더가 없습니다. 여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아직 치어리더들의 응원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치어리더들이 공연하는 것을 본다면 아무리 그 여성이 매력적이라 해도 절대 오래 바라봐선 안 됩니다. 한번 홀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15번째,
간혹 전광판에 붉은 달을 띄운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측에서 여러 방법을 시도는 해봤지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붉은 달이 띄워진다면 주의를 신경 쓰지 마시고 엎드려 눈과 귀, 입을 손으로 막아주십시오. 아이씨, 더럽게기네. 금방 끝난다면서 언제까지 하는 거야?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주세요. 16번째, 저감 라이온즈라는 팀은 1982년부터 시작된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존재한 적도 없으며 당연히 우승을 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우승을 했다고 적혀있다면 그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뒤를 보지 마십시오. 자, 이제 티켓 확인하고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방송이 있겠습니다. 본 경기의 시구 행사를 맡은 유명 배우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안타깝게도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시구 행사에 착오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보, 민서가 요새 사춘기가 온 건지 방에서 안 나오잖아. 이거 혹시 우리가 있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말인데 차라리 친구들이랑 같이 있게 학교 끝나고 자습학원 같은 데 보내는 건 어때? 차라리 방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그런 데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뭐 공부도 할 거하고 괜찮지 않을까? 며칠 전에 오다가 봤는데 새로 지어진 건가 아니 못 본 건가 무튼 있더라고. 알겠어 그럼. 안녕하십니까. 자습학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자습학원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자습 환경을 만들어 같은 시간에도 남다른 집중력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규칙들을 읽어주십시오. 규칙 위반 시 환불 없이 등원 금지 조치가 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학원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합니다. 만약 밤 12시 30분 이후에도 학원 문이 열려 있다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습학원이기 때문에 한 반에 한 명의 선생님만 배정됩니다. 만약 배정된 선생님이 2명 이상이라면 부원장님을 불러주세요. 부원장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한 반의 정원은 8명입니다. 반의 인원수보다 한 명이 더 많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도 이번 항목처럼 부원장님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원에 올 때 특별한 복장 규정은 없지만 새빨간 옷을 입고 오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습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몰래 사용하다가 걸린다면 부원장실에 불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습 중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에게 말을 건다면 반응하지 마시고 무시하세요. 이 수칙을 어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일곱 번째, 우리 학원은 이곳 단 하나뿐입니다. 다른 자습학원은 없습니다. 혹여나 다른 곳에서 우리 학원을 본다면 상담실로 전화해주세요. 여덟 번째, 자습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혼자 가지 말고 친구랑 같이 가세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화장실을 혼자 갔었는데 그 학생은 아직까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단순히 우연일지 모르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말이죠. 아홉 번째, 우리 학원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오전 12시까지 운영한다는 수칙을 본다면 수칙서를 불태우거나 잘게 찢어서 버린 뒤 다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11번째, 10번 항목이 진짜입니다. 10번 항목을 따르세요. 12번째, 현재 10번, 11번 항목은 없습니다. 대충 읽어서 착각을 많이 하는데 10번, 11번 항목은 없습니다.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워두었습니다. 13번째, 갑자기 학원에 불이 꺼진다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던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14번째, 우리 학원은 안전수칙이 없습니다. 만약 보셨다면 전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15번째, 14번 항목은 비워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작을 많이 해서 비워뒀습니다. 만약 14번 항목을 보셨다면 행운을 빕니다. 지금까지 자습학원 안전수칙입니다. 이 안전수칙을 지키시고 안전한 자습 생활하십시오. 민서 오늘 학원 첫날인데 잘하고 있으려나? 뭐야? 갑자기 인터넷이 왜 안 돼? 뭐야? 작업해놔야 되는데. 랜선 잘 꼽혀 있는데 TV도 안 나오네? 뭐지? 이 시간에 수리기사를 부를 수도 없고 지금 안 끝내면 안 되는데. 지금 댁의 인터넷은 괜찮으신가요? 언제든 불러만 주시면 바로 출동합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인터넷 수리기사 출장 서비스. 뭐야? 꼭 우리 집 인터넷 일부러 고장내놓고 보내는 것처럼 타이밍 기가 막히네. 일단 뭐 방법이 없으니까 불러나 봐야겠다. 와, 세상 좋아졌다 하는데 진짜 이런 것까지 24시간 수리기사가 있을 줄은 몰랐네. 뭐 요즘 인터넷이 안 되는 집들이 많은가? 수리기사가 배정되었으며 약 3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수리기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아래 URL을 눌러 이용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랜선바로 서비스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24시간 연중무휴 인터넷 수리 전문 업체이며 다소 생소하신 이유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통신사와 협력한 협력사입니다. 다만 수리기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아래의 수칙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읽거나 건성건성 읽어서는 안됩니다. 첫 번째, 랜선바로 서비스는 시간에 따라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6시부터 18시까지는 기본 출장 요금이 발생하며 18시부터 00시까지는 야간 출장 비용 1만원이 추가되며 00시부터 06시까지는 심야 출장 비용 3만원이 추가 발생합니다. 비용은 고객님께서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상담 후 비용 안내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리기사는 절대로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이상 일찍 오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을 수리기사라고 말하는 자가 10분 이상 일찍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도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수리기사님은 2인 1조로 귀하의 집을 방문할 것입니다. 이때 3명 이상은 절대 방문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3명의 수리기사를 보셨을 경우 하얀색 캡모자를 쓰신 분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적당한 조치를 해드릴 겁니다. 네 번째, 수리기사가 문 앞에 서 있을 때 반드시 그의 눈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눈이 너무 어둡거나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문을 닫으십시오. 이후에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 혼자 사는 댁의 심야 방문 경우 별도 방문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리기사 배정 안내 문자 하단에 방문 동의 링크가 있으며 방문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하지만 수리기사는 방문하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수리하는 도중에 인터넷 창을 보았을 때 연결 끊김이 아니라 처음 보는 어떠한 사이트가 보인다면 바로 그 창을 종료해 주십시오. 호기심에 혹은 실수라도 눌러보시게 된다면 바로 수리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일곱 번째, 수리기사가 작업 중 뭔가 좀 이상하네요 또는 비슷한 표현을 한다면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잠시 방 밖으로 나가십시오. 절대로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원룸이라면 집을 벗어나야 합니다. 여덟 번째,
인터넷 연결 및 전선을 수리해드리는 것이기에 수리할 때 사용하는 공구들은 전선 테스트기, 드라이버, 펜치 등 매우 가볍거나 작습니다. 하지만 망치나 스패너 같은 공구가 가방 안에 있는 것을 본다면 도망치십시오. 그 수리기사는 저희가 보낸 수리기사가 아닙니다. 9번째, 수리기사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일회용 덧신을 신고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회사에서 시행한 위생교육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한 덧신이나 마스크를 집에 버린다면 그것을 불태워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간혹 감사의 표시로 수리기사님에게 간식이나 음료 등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고객님들이 건네주신 것들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종 수리기사님이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1번째, 혹시 컴퓨터 인터넷이 아닌 IPTV의 연결 상태 불량으로 신청해 주신 거라면 해당 항목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배정되는 수리기사는 컴퓨터 인터넷 수리기사이므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12번째, 만약 수리가 끝났는데도 계속 인터넷이 끊긴다면 추가 요금 청구 없이 다시 방문해 점검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방문 시에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 별도의 전화가 올 때까지는 집 밖에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13번째, 수리기사와 고객님이 다이렉트로 연락할 일은 없을 것이며 저희 쪽에서도 수리기사님에게 고객님의 번호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수리기사라며 곧 도착 예정이다라는 전화가 온다면 진짜 수리기사라 할지라도 문을 열지 마세요. 14번째, 직원이 잠시 밖에서 인터넷 신호를 잡아본다고 나갈 텐데 그 사이에 가방에서 무언가가 있는 듯 살짝씩 움직이고 소리가 난다면 작업하다 떨어진 케이블선을 주워다가 넣어주십시오. 그럼 얌전해질 것이고 수리가 금방 끝날 것입니다. 만약 보고도 모른 척 하신다면 그 이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5번째, 수리 도중 집에 있는 전자제품의 전원이 갑자기 켜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절대로 겁을 먹거나 놀라서 전자제품을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16번째, 수리가 완료되면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해 문자가 발송되거나 현장에서 설문조사지를 줄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강요하지 않으니 있는 그대로 설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대면 조사가 불편하시다면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17번째, 수리 후 와이파이의 이름이 바뀌어 있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수리를 위해 잠시 변경한 것뿐이며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이름과 비밀번호로 다시 재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변경된 이름 뒤에 이모지가 붙어 있다면 약 3일 정도 유지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8번째, 수리가 완료된 이후 수리 과정에서 사용된 약품으로 인해 집 안에서 독특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때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집을 나서지 마십시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수칙일 수 있습니다. 수리 후 기사님이 나가시는 걸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수리기사가 곧 도착 예정입니다. 귀찮은데 그냥 자면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얼음은 안 될까? 알겠어. 갔다 올게. 요새 민서 엄마가 일이 피곤한 건지 민서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건지 많이 예민한 것 같네. 조심해야겠다. 설마 민서 동생? 아니겠지?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만 왜 하필 오늘 편의점 내부 공사 중이야. 그냥 정문 쪽으로 갈걸.
안녕하십니까. 무인 편의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편의점 이용이 처음이시라면 계산대 아래에 있는 이용 안내서를 한번 읽어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용하면 안 되는 건가? 꼭 굳이 읽어야 되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귀찮게 하네 그냥. 첫 번째, 저희 편의점은 보시다시피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이며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도난사고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CCTV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의점 입구 바로 오른편에 장바구니가 있습니다. 사는 물품의 개수가 4개 이하라면 그냥 이용하셔도 됩니다만 5개 이상이라면 반드시 장바구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 및 야외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 같은 경우 계산대에서 별도로 결제할 수 있으니 내부로 가져오지 마시고 결제 후 수량에 맞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담배나 술을 구매하려면 신분증 인증기계의 신분증을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서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직원이 현장에 와도 신분증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냉장고 뒤의 공간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이니 무슨 소리가 나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직원이 물품을 정리하거나 채우는 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섯 번째, CCTV가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다면 절대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저희 매장에 설치된 CCTV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계산대에는 날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날짜가 틀리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관은 없지만 만약 날짜가 4월 23일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고 편의점 밖에서 직원이 올 때까지 대기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천장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365일 작동되며 여름엔 찬바람이, 겨울엔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만약 에어컨에서 비릿한 냄새가 난다면 에어컨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에어컨이 꺼져 있다면 누군가가 끄고 간 것이니 다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러분이 찾던 물건을 누군가가 친근하게 다가와 건네줬다 해도 절대 받지 마십시오. 이곳은 무인 편의점입니다. 아홉 번째, 편의점 출구의 자동문이 멈춰서거나 문이 저절로 닫히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 문을 열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누군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열 번째,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편의점에서 살아있는 생물들을 팔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물들이 판매되고 있다면 그 즉시 다 죽여주십시오. 죄책감을 가지시거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허상일 뿐입니다. 11번째, 구매도 하지 않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나 편의점 기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편의점 측에서도 어떻게든 대가를 받을 것이니 주의 바랍니다. 12번째, 계산대 옆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쿠키는 1인당 1개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쿠키를 집에 가져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뜯어 내용물을 확인해 주십시오. 쿠키 크림은 초코맛, 딸기맛, 바닐라맛, 멜론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은 확률로 손톱, 부적, 머리카락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먹을 수 없는 그 재료들이 확인된다면 절대 먹지 마시고 계산대 옆에 있는 부적이 붙여진 쓰레기통에 넣어주십시오. 이 경고를 무시하여 일어나는 정신착란 현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용물을 확인하시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편의점에 있는 물건의 가격표는 절대 글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숫자로 적혀 있으며 이는 어떤 상품이든 동일합니다. 만약 글자로 적힌 상품이 보일 경우 필요하더라도 절대 구매하지 마십시오. 14번째,
간혹 편의점이 문이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은 가게 안에 불이 켜져 있어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니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15번째, 이른 시간에 편의점을 방문할 경우 매대를 채우는 점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간에 방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물건을 사고 나가세요. 16번째, 냉장고에 비치된 상품들 중 당신의 자리입니다 라는 빈 공간이 있을 경우 무시하지 마시고 그곳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17번째, 16번 수칙이 변형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시하십시오. 18번째, 편의점 내부에서 음식 섭취는 물론 흡연과 음주행위 모두 무조건 금지입니다. 음식은 편의점 앞에 파라솔과 테이블이 있으니 그곳에서 드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편의점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흡연, 음주를 하지 마십시오. 22시 이후로는 야외 테이블 이용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고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19번째, 물건을 사시고 난 후 밖이 이질적이라 느껴질 경우 약 5분 정도 가게 안에 머물다가 나가십시오. 이 수칙을 무시하고 그냥 밖으로 나갈 경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20번째, 결제를 했는데도 영수증이 나오지 않거나 계산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21번째, 만약 나가려는 순간 편의점 출구 앞에 당신이 아는 사람이 서 있다면 절대로 편의점 안에서 인사하지 마십시오.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요. 시작은 빌어먹을 경복궁역에서부터였어요. 현재 오금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내리는 승객이 모두 하차한 다음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출근길이었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죠. 이번 역은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천안이나 인천, 소요산 방면은 그렇게 한 충무로 정도까지 갔을까요? 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충무로역 스크린도어 작동으로 인하여 잠시 정차할 예정입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전부 밖으로 나갔지만 귀찮아서 그냥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열차가 그냥 출발해버리고는 동대 입구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렇게 자리에 앉은 채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자니 지하철과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을 법한 것이 하나가 보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입니다. 우선 귀하께서는 현재 극히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철도 납치 현상에 휘말리셨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현재 귀하께서 타고 계신 노선이 어느 것이든 지침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지침만이 귀하께서 무사히 현실 세계로 돌아오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해당 지침은 현재 귀하께서 타고 계신 노선에만 유효하며 추가적인 지침이 존재한다는 점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칙은 앞으로 나올 모든 지침을 통틀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수칙입니다. 현실로 돌아오시기 전까지 절대 다른 승객, 역무원, 그 외 모든 사람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코레일이 작성한 지침서를 받으신 이상 앞으로는 코레일 열차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열차는 코레일 열차와는 별개의 수칙이 존재할 것이며 차내의 별도의 지침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귀하께서는 열차가 진입할 때 차 외부에 있는 로고를 확인하셔 코레일 열차만을 탑승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귀하께서는 먼저 가락시장역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마 현재 귀하께서 타고 계신 칸에는 아무 승객도 없을 것입니다만
만약 칸 내 귀하를 제외한 단 한 명의 승객이라도 있다면 승객이 없는 다른 칸으로 이동하십시오. 이동 중에는 창밖을 보십시오. 단, 열차가 터널 외부로 나올 경우 칸과 칸 사이 연결 공간으로 들어가 있으십시오. 그 사이에 계실 때에는 그곳에 귀하를 제외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으십시오. 설령 누군가가 제발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말이죠. 세 번째, 차내 벽면에 붙어있는 지하철 노선도 주위에 계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께서 해당 지침서를 발견하신 곳부터 가락역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을 찾으신 후 가락시장역까지 가는 경로에 위치한 역에 모두 정차하는지 체크하십시오. 만약 열차가 역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 지나친 역의 개수만큼 추가로 더 이동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차가 2개 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다면 귀하께서는 안내방송으로 가락시장역에 나오는 역에서부터 2정거장을 더 가셔야 합니다. 그곳이 진짜 가락시장역입니다. 3-1. 실수로 잘못된 역에 내리신 경우 열차는 귀하께서 내리자마자 바로 문을 닫고 출발할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열차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된 최단 열차 도착 시간은 37일 20시간이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네 번째, 가락시장역에 도착하셨다면 8호선 대합실의 화장실로 이동하십시오. 귀하의 성별에 맞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시고 입구에서부터 2번째에 있는 대변기 칸을 여십시오. 변기 뚜껑 위에 놓여져 있는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 맥가이버 칼, 공기총, 약병, 현금 10,000원을 챙기십시오. 다음은 각 물품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하철 노선도 앞으로 귀하께서는 수많은 노선을 타고 역을 이동하실 겁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맥가이버 칼과 공기총, 호신용이 주 목적이나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병, 동그란 모양의 정제가 들어있는 병은 각성제 및 안정제, 길쭉한 모양의 정제가 들어있는 병은 치사량의 청산가리 및 테트로도톡신 혼합물입니다. 코레일은 귀하께서 해당 약병을 사용하실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정말 부득이한 경우 사용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현금 10,000원, 교통카드에 잔액이 부족하실 경우 사용하여 주십시오. 5번째, 해당 물품을 모두 챙기셨다면 8호선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이때 문정 방면 모란행 열차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송파반명 암사행 열차에 승차하지 마십시오. 5-1. 가끔씩 문정 방면 승강장에 암사행 열차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히 열차 진입 안내방송을 듣고 모란행 열차에 승차하여 주십시오. 다음에 안내방송 내용과 불일치하는 안내방송이 송출되어도 해당 열차에 탑승하지 마십시오. 위 안내방송 내용이 송출될 때만 문정방면 모란행 열차가 진입하는 것이오니 반드시 열차 진입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6번째, 문정방면 모란행 열차에 승차하셨다면 귀하께서는 산성역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가락시장역에서 산성역까지는 5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4번째 정거장인 남위례역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위례역은 8호선에서 유일한 지상역입니다. 주의할 점은 일반 항목과 동일합니다. 6-1. 귀하께서는 열차가 복정역을 출발한 후 다음 역인 남위례에 도착하기 전에 신속히 열차 위쪽 짐칸으로 올라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계십시오. 귀하께서 완전히 짐칸으로 올라가시기 전 열차가 지상 구간에 진입하였다면 눈을 감고 짐칸에 올라가 주십시오. 열차가 남위례역을 출발하고 산성역 안내방송이 나온다면 터널에 진입한 것이니 짐칸에서 신속히 내려오십시오. 산성역을 놓쳐서는 절대 안됩니다. 7번째, 귀하께서는 산성역 3번 출구로 나가셔야 합니다. 다만 산성역은 심도가 55.4m로 수도권 전철역들 중에서는 서해선 김포공항역에 이어 2번째로 깊은 역입니다. 또한 산성역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안전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반드시 붙잡아 주십시오. 산성역은 매우 깊습니다. 7-1.
3번 출구로 나가시기 전 대합실에 있는 편의점에서 약천 샘물이라는 상표가 적힌 물을 구매하십시오. 한 모금만 드시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모두 버려주십시오. 8번째, 물건을 구매하신 후 최대한 빨리 다시 산성역 승강장으로 내려오십시오. 귀하께서는 이제 회기역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경로를 따라 회기역으로 향하여 주십시오. 남미래 방면 암사행 열차 승차, 복정역 하차, 수서 방면 왕십리행 수인 분당선 열차 승차, 왕십리역 하차, 청량리 방문 용문행 경의중앙선 열차 승차, 회기역 하차. 환승이 많고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시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9번째, 왕십리역에 도착하셨다면 하차하시기 전 역 명판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역 명판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을 때만 하차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한 정거장을 더 이동하여 주십시오. 10번째, 회기역에 도착하셨다면 2층 대합실에 위치한 화장실을 찾아주십시오. 이후 행동은 4번 항목에서 화장실 지침과 동일하게 행하여 주십시오. 회기역 변기 칸에는 회기역에서부터 이어지는 다음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회기역에서부터는 해당 지침서를 참고하여 행동하여 주십시오. 코레일은 귀하께서 이러한 현상에 휘말리시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귀하의 무사 생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도 부디 현실 세계로 돌아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온 머릿속이 살아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찰 때쯤 회기역에 도착했어요. 회기역 화장실에는 이전 지침서에서 나온 대로 새로운 지침서가 놓여 있었죠. 이쯤 되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신락 같은 희망도 사라지고 알고 있는 5만 가지 욕과 뭐라 형언하기도 힘든 감정으로 가득 차더라니까요. 그런 극악의 확률을 뚫고 맞이한 게 하필 이딴 상황인지. 차라리 복권이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을. 수칙을 한번 훑고 난 후에 보는 지하철 풍경은 평소에 아는 그것과는 이상하리만치 위화감이 드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왜 뭔가 어떤 것을 인식하면 갑자기 엄청 신경 쓰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눈 깜빡이는 횟수라든지 입 안의 혀의 위치라든지. 잠깐 삼천포로 빠질 뻔했네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탈출이니만큼 새로운 지침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귀하께서 해당 지침서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가락시정역과 산성역을 거쳐 무사히 회기역에 도달하셨다는 뜻일 겁니다. 우선 귀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철도 납치 현상에서 탈출하기 위한 경로 중 1단계 구간을 통과하신 상태입니다. 철도 납치 현상을 탈출하기 위한 경로는 총 3단계이며 현재 귀하께서 1단계 구간의 마지막이자 2단계 구간의 초입인 회기역에 계십니다. 2단계 구간은 1단계 구간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과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귀하께서는 1단계 구간을 지나실 때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귀하께서는 가장 먼저 서울역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1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가셔서 청량리 반면 신창행 열차를 타십시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외대 앞 방면 열차나 신창행이 아닌 열차를 탑승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량리 방면 승강장에서 신창행 열차를 탑승하여 주십시오. 1-1. 만약 귀하께서 평택발 서울행 무궁화호 승차권을 구매하신 상태라면 서울역이 아닌 평택역에서 하차하여 주십시오. 이때 가끔씩 평택지제역과 평택역을 착각하시고 잘못 하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의하십시오. 평택지제역이 아닌 평택역입니다. 두 번째, 서울역까지 가시는 동안 청량리, 신설동, 동묘앞, 동대문, 종로 3가, 시청 총 6개의 환승역이 등장합니다. 이 중 귀하께서 철도 납치 현상이 시작됐을 때 탑승하고 계셨던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역이 있다면 해당 역에 정차할 때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소지품 중 가장 필요 없는 것을 찾으십시오. 이때 소지품은 귀하께서 또는 귀하의 몸에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차가 해당 역에 정차할 때 선택하신 소지품을 승강장과 열차 사이 틈새에 떨어뜨리십시오. 열차가 서울역에 정차하였을 때는 소지품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서울역 이전의 환승역들에서만 소지품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만약 귀하께서 처음에 탑승하고 계셨던 노선과 환승 가능한 역이 2개 이상이라면 해당 역들에 정차할 때마다 소지품을 버려주십시오. 세 번째, 동대문역에서 종강역 구간 중 랜덤한 역에 정차하였을 때 잡상인이 등장할 것입니다. 잡상인이 판매하는 물건 중 콘택트 렌즈를 구매하십시오. 돈이 없을 경우 귀하의 소지품 중 하나를 지불하십시오. 콘택트 렌즈는 반드시 열차가 서울역에 정차하기 전 착용하여 주십시오. 외부로부터 귀하를 잠깐 동안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3-1. 서울역에 도착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지상 서울역으로 올라가십시오. 콘택트 렌즈가 귀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시간은 약 3분 남짓입니다. 지상 서울역 역사 내부로 진입하신 후 신속히 콘택트 렌즈를 제거하여 화장실에 버려주시고 외부를 등진 채로 다니십시오. 네 번째, 고속철도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수 있는 지상 서울역은 식당, 상점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배가 고프시거나 피곤하시다면 서울역에서 휴식을 취하셔도 됩니다. 단,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2만원 이상의 음식은 주문하지 마십시오. 또한 휴식을 취하실 때는 수유방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수유방 이외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귀하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1. 만약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서비스라며 약천 샘물이라는 상표가 적힌 물을 건넨다면 필히 챙기십시오. 산성역에서 구매하셨던 물과 같은 상표입니다. 식사를 모두 마치신 후 물을 2모금 드시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모두 버려주십시오. 4-2. 수유방에서 휴식을 취하실 때는 12시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수면을 취하는 정도로만 휴식하여 주십시오. 시간은 수유실에 걸려있는 시계를 참고하시되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십시오. 5번째, 귀하께서는 서울역 12번 플랫폼 철로에 깔려있는 조약돌 하나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서울역 12번 플랫폼으로 내려가시어 철로에 깔려있는 조약돌 중 하나를 주어 산성역에서 구매하신 물건과 같이 넣어두십시오. 단, 조약돌을 챙기실 때는 하행선 방면의 철로는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행선의 철로도 10초 이상 응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신속히 조약돌만 챙기시고 플랫폼을 벗어나 주십시오. 5-1. 식사를 하지 않으셨거나 음식점에서 서비스로 약천 샘물을 받지 못하신 경우 마지막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약천 샘물을 찾아 구매하여 주십시오. 스토리웨이 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스토리웨이까지의 경로나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저희 코레일의 지침서만으로 해결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구매 이후의 행동은 4-1 항목의 약천 샘물 음용 관련 내용과 동일하게 행하십시오. 5-2. 마지방에서 플랫폼으로 내려가실 때는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엘리베이터 탑승은 절대 금물이며 에스컬레이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서울역은 서울 내에서도 이용 인구가 매우 많은 역에 속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좁고 가파른 에스컬레이터 이용은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5-3. 계단을 한 칸씩 오르내리지 마십시오.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최소 2칸 이상씩 오르내려 주십시오. 넘어질 것 같아도 계단 손잡이를 잡지도 마십시오. 5-4. 조약돌을 챙기는 도중 열차가 진입한다면 신속히 조약돌을 챙기시고 열차의 종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열차의 종류에 따라 귀하께서 취하셔야 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KTX,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대로 계단을 다시 올라가 마지막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무궁화호, 추가로 11번 플랫폼에 있는 조약돌까지 챙겨주십시오.
11번 플랫폼의 조약돌과 12번 플랫폼의 조약돌은 확실히 구별해둬야 합니다. 지하철, 손가락 끝을 살짝 깨물어 피가 나오게 하십시오. 그 다음 차체 외부에 귀하의 피를 묻히십시오. ITX 새마을, ITX 마음. 열차가 서울역으로 출발하기 전 신속히 마지막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약천 샘물을 사와 차체 외부에 뿌리십시오. SRT, ITX 청춘 등 서울역에서 볼 수 없는 열차. 마지막까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숨죽여 이동하십시오. 만약 계단을 오르시던 중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귀하를 쳐다본다면 앞에 나온 수칙들을 모두 무시하셔도 좋으니 최대한 신속히 마지막 내 화장실로 질주하십시오. 절대 그들에게 잡히지 마십시오. 6번째, 조약돌을 챙기고 마지방으로 돌아오셨다면 귀하께서는 이제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 2터미널역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지침서는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이로써 귀하께서는 2단계 구간을 모두 통과하신 셈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3단계 구간도 무사히 통과하시어 부디 현실 세계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합니다. 코레일은 귀하께서 이러한 현상에 휘말리게 된 것에 다시 한번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귀하의 무사 생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도 부디 현실 세계로 돌아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운이 없다고 해야 할지 좋다고 해야 할지. 회기역 화장실에서 발견한 지침서를 읽고 나가던 도중 무의식적으로 왼쪽 자켓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어요. 거기를 굳이 왜 만지냐고요? 자켓 주머니를 만지작거린 건 딱 1-1 항목을 읽기 시작할 때였어요. 달리 말하자면 그 안에는 평택발 서울행 무궁화호 승차권이 들어있었단 얘기죠. 그냥 서울역에서 내리는 것보다 체력적으로도 더 지치고 왼쪽 새끼손가락 하나를 무려야 했지만 현실세계 무사기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고 하니까 뭐 그냥 지침서에서 말한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긴 했지만 그 상황이 뭘 어쩌겠어요. 사실상 목숨이 코레일에서 작성한 종이 몇 장에 달려있는 상황인데 코레일이 지시하면 받아들여야죠 뭐. 어쨌든 마음을 정리하고 현실 세계로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발을 내디뎠어요. 비록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지만 귀하께서 해당 지침서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서울역 혹은 평택역과 서울역의 지침을 모두 무사히 이행하시고 공항철도 서울역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계신다는 뜻일 겁니다. 이미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겠으나 이제 남은 것은 공항철도에 해당하는 3단계 구간입니다. 귀하께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더 이상의 환승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귀하께서는 앞으로 공항철도 이외의 노선은 탑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지 않은 소식은 해당 세계의 수도권 지하철 노선 중 공항철도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위험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코레일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공항철도가 아닌 다른 노선을 이용한 탈출 경로를 찾아보려 했으나 이 외의 방법들은 모두 공항철도보다 더한 위험도를 지니고 있는 노선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코레일에서 철도 납치 현상에 휘말리신 피해자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지침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코레일 사내에서도 언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마지막으로 탈출에 온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코레일도 귀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공항철도 서울역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시기 전 지상 서울역에 위치한 약국에서 최소 10m 이상의 붕대를 구매하여 주십시오. 앞으로의 구간에서 약천 샘물 및 콘택트 렌즈는 재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며 시각을 완벽하게 차단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붕대는 여러 곳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긴 붕대를 구매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공항철도 서울역은
지상 서울역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귀하께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실질적으로 거치는 층은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6층, 지하 7층입니다. 이중 승강장은 맨 아래층인 지하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귀하의 첫 번째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각 층별 자세한 지침은 하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2-1 지하 2층에서는 직통열차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하 2층 매표소는 직원이 없이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히 낮은 확률로 매표소에 직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매표소에 직원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직통열차표를 구매하십시오. 직통열차는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 사이를 중간 정차역 없이 운행하는 열차로 귀하의 탈출에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귀하의 소지품을 지불하십시오. 승차권은 종이 형태로 나올 것입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 도착하신 이후에도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해 두십시오. 2-2 지하 2층에서 직통열차표를 구매하지 못하셨다면 귀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일반 열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지하 3층 매표소에서 일반 열차표를 구매하여 주십시오. 위험도는 직통열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허나 해당 열차에 탑승하시는 것이 귀하께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해당 승차권 역시 직통열차표와 마찬가지로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 도착하셔도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2-3 표를 구매하셨다면 지하 6층으로 향하여 주십시오. 지하 3층에서 지하 6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고 계실 동안에는 한자리에 가만히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체력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2-4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 지하 6층에 도착했다면 최대한 빨리 달리십시오. 일반 열차와 직통열차의 승강장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시어 귀하께서 구입하신 승차권에 맞는 승강장으로 내려가십시오. 지하 6층에서는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발이 무거운 느낌이 들어도 발이 저리거나 다리에 쥐가 나도 달리십시오. 지하 6층에 30초 이상 발을 붙이고 있지 마십시오. 또한 이 과정에서 주위에 누군가를 부딪혀 넘어뜨리지 마십시오. 2-5 무사히 지하 7층 승강장까지 내려오셨다면 귀하께서는 1차 목표를 달성하셨습니다.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할 때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다만 너무 방심하지는 마십시오. 가끔씩 열차가 잘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열차 구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어 올바른 열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열차에 창문이 존재하고 역 내부가 충분히 밝음해도 차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열차가 진입할 때 다른 칸임에도 동일한 인물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는 경우, 일반 열차 승강장에 노란색과 파란색 도색의 열차가 직통열차 승강장에 하늘색 도색의 열차가 들어올 경우, 세 번째, 무사히 올바른 열차에 탑승하셨다면 붕대로 눈을 감싸주십시오. 붕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주십시오.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들리기 전까지 붕대를 풀지 마십시오. 공항철도는 대부분의 구간을 실외에서 달립니다. 네 번째, 공항철도에서도 1호선과 마찬가지로 환승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인천공항 2터미널 구간에서의 환승역은 총 7개입니다. 1호선에서는 승강장과 열차 사이 틈새에 소지품을 떨어뜨리면 되었으나 공항철도에서는 해당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만약 귀하께서 일반 열차가 아닌 직통열차에 탑승하신 경우 다음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붕대는 예외 없이 두르셔야 합니다. 직통열차가 중간 정차역 없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다 해도 시각적 위험 요소는 일반 열차와 동일합니다. 자리에 착석 후 바로 붕대를 둘러주십시오. 직통열차는 지하철이 아닌 KTX,
무궁화호와 같은 좌석 배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자리에 앉으신다면 그 옆자리 역시 누군가 앉을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께 어떠한 행동을 하여도 무시하십시오. 붕대를 벗기려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무시하십시오. 그저 벗기려 할 뿐, 실제로 벗기지 못할 뿐더러 귀하께서 이에 정하기 위하여 손을 드는 순간 붕대는 저절로 벗겨지고 열차는 실외를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6번째, 무사히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 도착하셨다면 눈에 감은 붕대를 풀어주시고 붕대는 열차에 둔 채로 하차하여 주십시오. 열차에서 하차하신 다음 가락시장역 화장실에서 챙기셨던 각성제 및 안정제 안정을 복용하여 주십시오. 그 후 대합실로 올라갈 준비를 하여 주십시오. 대합실에서는 실외를 볼 수 있으며 더 이상 귀하를 보호해줄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레일이 귀하께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무사귀환이 성공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귀하께서 이러한 현상에 휘말리게 된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만약 탈출에 성공하신다면 코레일 본사를 찾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끊임없이 지하철을 타고 또 타고 온갖 지침을 수행하고 몸은 피곤해서 말을 안 듣고 정신은 이미 나가버린 지 오래고 뭐랄까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개 같다 X다라는 말로? 아직도 궁금할 따름이에요. 도대체 어쩌다 그런 빌어먹을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뭐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건 이런 일을 안 겪어본 사람들의 공감 따위 없는 헛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보조 출연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감독님, 다른 스태프분들도 친절하시고 잘 대해주셔서 편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촬영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배워가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촬영하는 작품은 메이저 영화 제작사와 진행하는 작품이거나 지상파 방송에 내보내는 작품들을 주로 제작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타 업체보다 편의 부분에선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페이는 최저시급이긴 한데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촬영이 1시간 안에 끝나도 8시간 페이를 받을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아래 간단한 규칙서랑 면접 양식 작성하시고 지원해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 출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사전 안전수칙서를 배부해드립니다. 규칙을 잘 지키셔서 저희와 같이 좋은 경험을 쌓았으면 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당사에서 지지 않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타 업체와 달리 등록비를 걷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하신 뒤 등록비를 내야 한다고 강요받으시면 지원서를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기획사를 모방한 타 업체가 계속 생겨나 등록비를 받고 사라지는 일종의 먹튀 사기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원자분들께서는 저희 기획사에서 온 메일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원하게 되시면 먼저 면접 양식 파일을 받으시고 작성 뒤 이메일로 회신해 주십시오. 그러나 몇몇 분께서 너무 민감한 내용을 수집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지원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 그 어디에도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의 유무, 부모의 사망 사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사유, 민감한 신체 사이즈의 크기와 같은 질문은 넣지 않았습니다. 만약 파일을 열람하였을 때 해당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해당 파일을 당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시 정상적인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작성해주신 면접 양식 파일을 바탕으로 지원자분들과 오프라인 미팅을 하고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135입니다. 그러나 지원 후 박기환 팀장이 면접이 확정되었다며
경기도 가평으로 되어 있는 주소를 보내면 무시하세요. 박 팀장은 당사에 근무한 적도 할 계획도 없는 인물이며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원자들에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소로 면접을 보러 간 소수의 지원자분들은 현재 실종 상태이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미팅 시간은 길게 잡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원자들의 면접 양식 내용과 사진을 바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찍 끝나게 되고 끝남과 동시에 합격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미팅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진다거나 면접 질문이 비정상적일 경우 바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4-1. 미팅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내는 면접 형식이 아닌 간단한 스몰 토크로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아래의 질문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미팅 중 아래의 질문 중 하나라도 질문할 경우 즉시 퇴실해 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든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만 무슨 수를 쓰더라도 5분 안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사를 물어보는 질문, 부모의 생사 여부, 기린의 관절 개수를 묻는 질문, 현재까지 풀지 못한 수학 이론을 해결하라는 질문, 검은비 개구리를 활용한 음식을 추천해달라는 질문, 음담패설. 실제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 퇴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불이익도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5번째, 장소는 당사의 3층 307호 사무실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장소를 반드시 숙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내 조명은 백색만 사용하고 있으나 만약 도착 후 조명이 주황빛이거나 빨간빛이거나 파란빛일 경우 즉시 해당 장소를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5-1. 복도 및 다른 내부의 조명도 백색 조명이 아니라면 즉시 인사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곧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6번째, 촬영지에 도착 후 현장 상황에 따라 바로 투입이 되거나 대기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대기 시간은 짧게는 1시간에서 2시간, 길게는 7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기 시간이 10시간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 대기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다면 같이 온 일행과 탑승했던 차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촬영에 들어간 후 본격적으로 보조 출연을 위한 준비 및 촬영 투입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나 과격한 행위를 촬영할 때 스턴트맨이 일을 진행하지 절대 보조 출연자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요구하는 스텝이나 감독님이 계시다면 어릴 때부터 지병이 있어 신장 한 개와 간의 절반을 제거했다고 하십시오. 8번째, 유명 배우와 같이 촬영을 할 때 몇몇 보조 출연자들이 배우에게 사인을 부탁하거나 사진을 찍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요구는 엄금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신변을 보장하기 위함도 있으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것도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원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사는 여러분의 힘찬 도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박규환 팀장드림. 경고. 이곳은 저감시 어느 곳에 있는 저감 호텔입니다. 귀하께서 어떤 경로로 이곳에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귀하의 앞에 저감 호텔이 있는 것이 중요할 뿐이죠. 앞으로 귀하께서 해야 할 일은 이곳을 살아있는 상태로 탈출 또는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일련의 규칙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규칙이 적혀있는 종이 또는 팻말 같은 게 보이지 않는다면 유감이네요. 저감 호텔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투숙객도 직원도 그 어떤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저감실을 축소해서 건물 형태로 만든 것처럼 인간은 오로지 귀하뿐입니다. 이것은 저감시 어느 곳에나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호텔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분수대일 것입니다.
항상 물이 가득 채워진 채로 작동되고 있으며 그곳에 동전을 던지고 소원이라도 빌어보세요. 혹시 모르죠. 그것이 소원을 들어줄지도. 내부 복도가 많이 축축하거나 끈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분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낡은 것뿐이니 조심하세요. 호텔 내부를 들어오신 이후 신경이 곤두설 것입니다. 서늘하다던가 오싹하다던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 등 여러 가지 말이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귀하가 이 호텔에 계시는 동안 계속 느껴지실 겁니다. 호텔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담배 냄새는 꽤나 멀리까지 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내 데스크엔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귀하가 원하는 방의 열쇠를 자유롭게 가져가십시오. 혹은 잠겨있지 않는 객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만 404호와 302호는 절대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404호의 문이 열려있다면 희망은 버리고 안으로 들어가. 네 따위가 저항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호텔 로비에 위치한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칸마다 휴지가 세모 모양으로 접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가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세모 모양이 흐트러져 있다면 급하시겠지만 칸을 사용하지 마시고 옆 칸으로 이동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그 옆 칸도 같은 현상이면 제대로 세모가 접혀진 칸을 찾아서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사용하신다면 그것들을 부르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화장실은 물의 기운이 강하며 지금까지 만나본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몇몇 손잡이에 묻어있는 이물질은 무시해 주십시오. 그냥 먼지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만지지 마십시오. 거울과 창문을 주의하십시오. 호텔 내 거울과 창문은 때로는 귀하의 모습 외에 다른 무언가를 비출 수 있습니다. 이상한 움직임이 보인다면 바로 시선을 돌리세요. 객실 안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420이라고 적혀있는 봉투가 있다면 그 가루를 드십시오. 온갖 행복을 영원히 느끼게 해줍니다. 묻지 말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낯선 존재가 말을 걸어도 무시하세요.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지 마세요. 이는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소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이곳의 인간은 당신 한 명뿐입니다. 저희 호텔 객실에는 에어드레서가 있습니다. 내부에 다른 옷이 걸려져 있다면 문을 닫고 객실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을 이동하실 때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중앙 엘리베이터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귀하가 원하는 층으로 이동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단 이용은 삼가해주세요. 일시적으로 저골동 분기점으로 통하는 통로가 열리고 그곳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객실 내에서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는 잠시나마 귀하를 보호할 겁니다. 다만 절대로 연주자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곳의 인간은 오직 귀하 한 명뿐입니다. 언제나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계단과 별개로 존재합니다. 혹시 무언가 비상구를 막고 있다면 반드시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복도나 방 안에서 귀하의 것이 아닌 발자국을 발견했다면 그곳에서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빨리 멀어지세요. 발자국의 주인은 여전히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다면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주 희박한 확률로 이곳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운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저 목숨을 담보로 베팅을 할 뿐이니까요. 호텔 내 일정 부분은 시간이 엉켜 있습니다. 만약 이 수칙 후 다시 1번 수칙이 나온다면 이미 늦으신 겁니다.
간혹 호텔 중앙벽에 걸려있는 호수 그림이 일시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으면 무시하셔도 좋지만 호수에 시체가 떠있는 듯한 그림이라든지 물이 빨갛게 변한 그림이라든지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다면 즉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이 모든 규칙들은 오로지 7층 다용도실까지 가기 위한 규칙들입니다. 7층 다용도실에 간다면 이곳을 무사히 탈출하거나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죠. 행운의 여신이 귀하를 향해 웃어주길.